자, 안녕하세요. 유수천입니다. 오늘부터 수업을 이제 상법, 공인회계사 시험 상법 기출문제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회계학원에 있을 때 이 수업을 자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니까 이 수업을 못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이제 11월이 됐으니까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여일 남은 것 같은데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1월이나 3월에 종합반이 개강을 합니다. 뭐 하고는 2월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본 강의를 듣습니다. 그죠? 1월부터 한 6월 정도까지는 그죠? 기본 강의를 듣습니다. 그치? 그리고 한 7월서부터 그죠? 한 9월, 8월 말 이때까지는 그죠? 자, 심화반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어요. 그죠? 자, 심화반에서 이제 하는 것들은 2차 대비다. 그지? 근데 현실적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 동차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때 심화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 기본 강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그죠? 기출문제에 대한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심화반 수업을 해요. 왜냐하면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는 과목도 아닌데, 그지? 또 재무관리도 그렇죠. 사실은 회계하고 세법을 조금 심화를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심화반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죠? 재무회계하고 그죠? 또 세법을 좀 심화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 원가회계라든가 재무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1차에 40점도 안 되는 점수들인데 그런 것들을 심화를 한다고 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어요.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2, 7, 8월에 그치? 기출문제 수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서 빠르면 9월 학원들은 그치 늦으면 한 10월 11월부터 뭐래요 객관식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치 그때 이제 객관식 수업을 하게 되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그치 자 이때 기본 강의 들었던 것들 중에 이제 경제학이라든가 또 상법이라든가 그치 이런 과목들을 만만치 않은 과목들이에요. 경제학은 여러분 아마 시험 공부하면서 경제학 때문에 애를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일부 경제학과 나오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치? 근데 비경제학과 학생들은 그치? 경제학과 그치? 상법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치? 경제학과 상법은 그치? 여러분 시험 과목에 이 회계와 세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에 대해서 기본 강의 한번 듣고 객관식 듣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말이 안 되는 것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출문제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치? 자, 명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 뭡니까? 그죠? 기준입니다. 그죠? 그거는 뭘까요? 기출문제입니다. 저도 10여 년 동안 교재 집필을 하고요. 1년에 전공서적을 한 20권 가까이 집필을 하지만, 혹시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도, 그죠? 자, 이 모든 시험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이 기출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히 뭘 해야지? 기출문제는, 그치? 뭐를 정할까요? 첫 번째, 그치? 시험 공부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치? 자, 공부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죠? 자, 중요한 그죠?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이 기출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게 되면요. 그죠? 자, 최소한의 여러분이 합격 가능한, 그치? 합격 가능한 뭐를, 그죠?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출문제 수업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를 하고요. 그죠? 회계학원이 운영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세법 개론 수업도 하고 세법학 수업도 하는데, 책을 쓰고 강의를 할 때마다 더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 기출문제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은 무조건 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치? 지금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그치?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시험 공부의 방향을 포착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또 주요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합격 가능 점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주요 주제를 파악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 자, 왜 교수님들이 그런 문제를 맨날 반복해서 출제가 될까? 그지? 이 주제, 주요 주제를 완벽하게 뭐라고? 장악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지 몇 년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학원 다녀봐야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그지? 여러분이 모든 공부를 할 때는 아마 수능도 보셨을 것이고, 그죠? 또, 그죠? 좋은 대학에 가셔서, 혹시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친구들이, 그치? 심지어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치? 길들 이런 걸 잃어버립니다. 그치? 여러분이 뭐 수능 볼 때도 가장 중요한 뭐야? 이 기출문제야. 응? 그지? 그리고 나서 공인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전부 다 똑같아요. 변호사 시험이든.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교수님들이 뭐가 됩니까? 그죠? 아주 좋아하는 주제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죠? 이 기출문제는 너무너무, 그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공무원세법도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장악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편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CPA 시험에 대해서 지금은 그죠? 자, 수업은 이걸 할 겁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그죠? 자, 뭐 상법에 그죠? 기출문제 특강을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죠? 기출문제 특강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지? 그러면 선생님 수업은 몇 회 하실 겁니까? 혹시 자, 횟수는 아마 15에서 20강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20강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죠? 자, 이 기출 문제를 전부 다 풀 수는 없어요. 저희 교재에는 그죠? 자, 10회분이 나와 있고요. 그죠? 플러스 그지? 모의고사가 몇 회가 나와 있어요. 그죠? 5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총 아마 600문제 정도가 될 거예요. 600문제가 될 건데 이거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장악하시면 공인회계사 시험 상법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을 뭐 너무 늘리면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이 기출문제 특강은 혹시 5회 그죠? 뭐 그죠? 최근 5회 기출문제 수업을 좀 해드릴 겁니다. 혹시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법에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또는 제시생 그지? 그런 친구들은 방향을 다시 한번 잡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뭐예요? 그치? 자, 무릎 믿고 문제 풀고 그렇게 수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죠? 이론을 정리하고 그죠? 장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문제는 그치? 단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물론 이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 내가 그치?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죠? 기본서를 통해서 그치? 자, 이론을 그죠? 보완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 이론 정리를 통해서 저희는 문제를 장악하고 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또 그죠? 자, 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는 기출되는 문제들이 그치?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이건 공인회계사 시험뿐만 아니에요. CPA 시험뿐만 아니라 그치? 공무원 시험이든 그치? 세무사 시험이든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를 통해서 장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객관식 수업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치? 자, 정리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뭐로 돼 있다는가? 횡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출문제 수업을 통해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보완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이 그려진 게 뭐다? 그죠? 객관식 수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그에 반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뭐가 됩니까? 기출문제 특강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완벽하게 빈틈이 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축이 뭐가 된다? 그죠? 기출문제에 대한 그치? 특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객관식 수업하고 기출문제 특강은 그죠?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죠? 이미 객관식 상법 수업은 공인회계사 시험 대비해서 CPA 시험 대비해서 다 해놨으니까요. 참고를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이 실전 능력을 그죠? 배양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여러분 수업의 오늘부터 할 수업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이거는 뭐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 바이블 같은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시 여러분이 기출문제 수업은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 이수천닷컴에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물론 금액은 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은 어디서 한다? 그죠? 제 이름이죠. 이수천닷컴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만든 이수천.com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셔서 혹시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다 넓은 세상에서 강의를 하고 싶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제 개인 사이트고요. 여기서는 뭐 상법, 또 세법, 세법학, 또 행정송법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 과목들을 여기다 넣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정리를 할 것이고 수업은 어디서 한다? 이수천닷컴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그죠? 이해를 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4회 정도 해서 그죠? 1회 4강 정도 해서 그죠? 1회 모의고사들이 각각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한 20강 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이론 정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가서 문제풀이를 할 테니까요. 자, 문제풀이를 하는 요령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나면 거기까지 가는 게 사실 힘들어요. 모든 공부는 철저하게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메소돌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방법론을 잘 파악을 하게 되면 그 과목들 어떤 과목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는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풀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도록 하시죠. 2014년 그죠? 자, 1회입니다. 그죠? 자, 2014년, 그죠? CPA 시험, 그죠? 상법, 그죠? 기출문제 수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죠? 자, 수업을 하는 방향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넘버링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문제 넘버링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론 정비를 간단하게 좀 하고 갈 겁니다. 그럼, 자, 1번 문제, 그죠?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그죠? 자, 상업사용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죠? 각 문제 보기 중에서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그 말은 뭐예요? 이의제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번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러면 여러분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상업사용인 제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상업상인은 누구다? 자, 영업주가 존재를 하게 된다. 이 영업주를 상인이라고도 이야기한다. 또는 본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업주로부터 뭐를 원칙적으로는 대리권을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자, 말하게 돼요.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상업사용이 뭐 하는가? 영업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이 영업주에게 귀속되는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업사용인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행위의 주체는 누구? 상업사용이. 자, 책임의 주체는 누구? 영업주가 되는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 상업사용인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업사용인은 뭐예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본인을 대리해서 영업활동을 대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서 자,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지배인, 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또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 이 세 작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먼저 정리할 게 뭐가 될까요? 그죠? 자, 이 지배인이나 자, 누구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대리권이 있어야 되지만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은 뭐만 있다면 대리권이 없더라도 물건 판매에 관한 외관만 있다면 물건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걸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하나 이 지배인의 경우에는 영업에 관한 어떤 권한을 가져요? 권한의 측면에서 자, 얘는 재판상 권한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재판 외의 권한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을 갖는 상업사용인은 지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은 재판 외의 권한만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선임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먼저 장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자 봅시다. 이 지배인이나 부분적 포괄대리권 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에 대해서 대리권을 뭐 할 수 있나?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그러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상인의 영업을 위한 뭐다? 대리인을 상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상인은 어떤 의무까지 지게 될까요? 그죠? 자, 그죠?
경업 피지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경업 피지 의무는 다시 뭐뭐로 나눌 수 있을까? 경업 금지 의무와 경업 금지 의무와 또 겸직 금지 의무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될까? 역시 자 이거를 위반한 경우에 효과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권, 계약 해지권, 그죠? 자 영업주는 누구에 대해서? 상업상인에 대해서 그지? 손해배상청권, 계약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거기에 그지?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되겠지? 개입권이다. 역시 자 그죠? 영업주의 계산을 한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을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때 이득은 뭐다? 통상적 이득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뭐다? 무조건 거래는 그치?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제3자가 뭐든 선이든 악이든 그치? 자 거래는 유효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겸직금지 의무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회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까.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대리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겸직금지 의무는 뭐가 됩니까? 자 누구 승인 없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 다른 모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상 다른 상인의 사용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1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업사용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옳은 것에 대해서 그치 정리할 때는 그치 틀린 것은 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장악을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갑시다. 상업사용에 대해서 옳은 것은 상업사용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1번 지문은 뭐가 됩니까? 겸직금지 의무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럼 겸직금지 의무 어떻게 정리합시다. 자 누구 없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세작자가 되지 못하죠. 그죠? 자, 어떤 자가 되지 못합니까? 그죠?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고, 그죠? 또 이사가 되지 못하고, 그죠? 또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나 사용인은 왜 못될까?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이야. 그럼 유한책임사원은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오케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 2번. 상업사용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더라도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거래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옳은 지문. 자, 3번.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은 다른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어야 되나? 대리권은 필요하지 않다. 뭐만 존재한다면? 외관만 존재한다면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됐죠?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대리권 수요행위는 없더라도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은 그죠? 외관만 있다면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네. 4번. 그죠? 한명회사의 경우에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한명회사의 경우에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총칙의 상업사용인을 물어보면서도 그죠? 관련되는 주제를 끄집어서 같이 물어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이 한명회사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미리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 한명회사에 있어서 그죠?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총사원 그죠? 과반수결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한명회사 쪽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안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명회사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역시 총사원 과반수결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한명회사는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가장 전형적 형태의 인적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업사용인제도를 물어보면서도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총사원 전원 동의가 아니라 총사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은 저희 기출문제 특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꼭 보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 지배인이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 지문도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지배인의 그죠? 자, 대리권을 할 수 있다는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대리권의 내부적 제한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내부적 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 영업주가 영업 중에 구매 업무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한다? 자, 여러분 법문이죠. 자,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치? 자,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저희 법조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그치? 자, 뭐가 돼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을 심지어, 그죠? 등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치? 정리를 해 놓으시는가. 그럼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을 등기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있나? 없나? 없지? 그치?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지문 하나하나를 완벽히 뜯어서 모든 이론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여러분이 그치?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치? 객관식 수업은 그죠? 이렇게 횡축으로 갔다면 이 기출문제 특강은 그죠? 종축으로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트릭스를 만들 때 전체를 다 만들어야 여러분이 그죠?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하고 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가서 정리합시다. 2번은 굉장히 수월한 문제네요. 그죠? 자, 상법의 규정 중 쌍방적 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 됩니다. 그럼 또 상법의 규정은 일방적 상이든 쌍방적 상이든 혹시 또 영업적 상이든 그죠? 보조적 상이든 전부 다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그래야 상법의 존재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적 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은 크게 뭐가 있다. 혹시 세 가지 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상법의 제58조입니다. 혹시 제58조에 혹시 상사유치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얘는 뭐 쌍방적 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상사유치권에 대해서 그죠? 특칙을 두고 있죠. 대리상에 그죠? 특별상사유치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자, 또 하나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의 4개의 규정이 그죠? 4개의 규정이 뭐가 있어요? 쌍방적 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 정리를 하고 가면 되겠네. 혹시 자, 첫 번째 뭐 있나?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이 존재할 거예요. 이런 정도는 정리를 해야지 혹시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착착착착 나와야 돼. 그치?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매수인의 검사 통지무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매수인의 검사, 그죠? 통지 의무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나요? 매수인의 혹시 자, 보관 혹시 또 공탁 또 뭐가 있나? 경매 의무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또 하나 뭐가 존재나요? 확정기 매매, 그죠? 매매의 혹시 자, 해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4개의 규정, 여기에 2개 규정, 그래서 총 6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을 페이크로 잡는 게 뭐 있나요? 오케이? 상호 계산을 넣는다든가, 오케이? 상호 이런 것들을 넣어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쌍방적 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 대리상의 특별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 상사매매에 관한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 매수인의 검사 통지무, 매수인의 보관 공탁 경매무, 확정기 매매 해제 4개의 규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쌍방적 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으로 옳은 것은 곧바로 나왔네. 뭐 있다? 대리상의 유치권이 존재한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끝. 그치?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는 3번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민법 규정에 대한 상법의 특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어디 나오나요? 제2편에 그죠? 상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그죠?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상행위는 혹시 자, 민법에 대한 뭐를 두고 있어요? 그죠? 상법의 특식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리할 게 자, 전체적으로 제가 잡아 드릴게요. 상법에 대한 민법의 특칙, 민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입니다. 그죠?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 그죠? 자, 상법의 민법에 대한 특칙입니다. 크게 두고 있는 게 뭐 있을까? 그죠?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총칙에 대한 특칙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뭐가 존재할까요? 민법의 물권편에 대한 특칙, 물권에 대한 그죠? 특칙이 존재할까? 또 하나 뭐 있을까? 세권에 대한 특칙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총칙에 대한 특칙으로는 뭐가 있다? 머릿속에 그죠? 자, 잡고 가셔야 되겠지. 하나는 뭐가 있다? 그죠? 대리에 대한 특칙이 존재한다.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특칙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 그럼 이렇게 그죠? 기출문제 수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정리가 5번이 전체가 돼버립니다. 그럼 200개 문제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법에서 나올 수 있는 한 200개 주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대리에 관한 특칙으로 뭘 작동시킨다? 비현명주의. 소멸시효 기간에서 뭘 작동시킨다? 원칙적으로
그죠? 5년의 소멸시효가 그지? 작동이 되는 것이다. 다만 그지? 이 소멸시효 기간에 일방적, 쌍방적, 영업적, 보호적 상해도 전부 다 적용된다. 오케이? 그리고 상법의 조문에서 뭐라고 했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법률에 상법이나 다른 법률에 단기시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기시효는 특별규정이라는 겁니다. 그 단기시효가 우선 적용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물권에 대한 특징으로 두 가지가 존재하네요. 하나는 뭐 있나? 유질계약을 뭐 하겠다는가? 그치?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유질계약이 뭐가 됩니까? 질권설정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만기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약정을 붙인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뭘 두고 있나? 58조의 상사 유치권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채권에 대한 특징으로는 영리성 보장을 위한 조치들로 보수청권이 인정되고 이자청권이 인정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까. 그치? 또 무상수취인의 주의 의무, 그죠? 무상수취인의 주의 의무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등등등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뭐 있어? 그죠? 상사 보증과 또 그죠? 수인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죠? 이 부분까지 정리하셔야 될까? 상사 보증인은 연대 책임을 진다. 오케이? 또 하나 뭐 있다? 그죠? 수인의 그죠? 자, 채권 채무 관계에서 그죠? 채무자 중 1인 이상이면 연대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가시는 거야. 그러면 그죠? 여러분 3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야. 항상 물음을 보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상법에 대한 민법의 특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장악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민법 규정에 대한 상법의 특징을 설명하러 옳은 것은 그랬네. 상해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질권에 있어서 유지일계약은 당연히 뭐 한다? 허용된다. 됐잖아. 그치? 이거 질문 하나 끄집었네. 그치? 2번 갑시다. 상해로 인한 채권은 다른 법령에 단기 시효 규정이 있답니다. 그럼 뭐 한다? 단기 시효가 우선 적용된다. 하나, 두 개 끝났잖아. 그치? 3번. 그죠?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단기시효가 적용이 되겠지. 3번 상법상의 다수채무자의 연대 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자, 항상 여기서 연대 책임 적용 요건입니다. 자, 뭐만 되면 됩니까? 채무자 중 그죠? 자, 1인만 뭐면 상인이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또는 1인에게만 상인이가 되면 연대 책임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시험에 가끔씩 나오죠. 채권자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상인일 필요가 없다. 이거를 가지고 그죠? 수차례 여러분 시험에 출제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채무자 중 1인만 상인이면 되고 그죠? 채권자가 상인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죠? 채권자가 상인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4번 상인이 영업불이에 관한 계약에 청약을 받아 겸품을 받았답니다. 그치? 그때는 그죠? 겸품 보관 의무를 지겠죠. 근데 겸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요. 그때도 보관 의무가 있을까?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청약을 거절했어요. 그러더라도 겸품 보관 의무를 지만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겸품 보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5번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서 금전을 대여했답니다. 그럼 영리성 보장을 해서 상법에 뭐를 냈나요? 법정 이유를 냈습니다. 그죠? 법정률은 그죠? 6%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수법도 몇 프로? 6%. 그죠? 자, 상법도 6%. 다만 민법은 5%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 끝. 그지?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이에요. 자, 멋지죠? 수업이. 이렇게 수업해야 되는가? 자, 이제는 어디 갈까? 4번 문제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추가적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나? 혹시 상법상, 그죠? 자, 상업등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상업등기는 매년 출제된다고 보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까? 이 상업등기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뭐가 될까? 상업등기에 그죠? 효력에 관한 4개의 규정을 그죠? 4개의 규정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자, 첫 번째가 뭐였을까?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혹시 동일 자치단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이거를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지? 그럼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동일 자치단체에서 뭐한다? 그죠? 동종영업의 상호로 그죠? 자, 등기하지 못한다. 항상 동일
동일야채 동종영업의 상호라는 겁니다. 그죠? 자, 타인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일야채단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죠? 추정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죠? 자, 상호를 폐지한 자가 폐지 등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이해관계에는 뭐, 그죠? 2주 내에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또, 상호를 폐지한 자가, 그치? 상호를 선정한 자가 2년간 상호를 불상했답니다. 그럼 뭐, 폐지한 것으로 본다.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그죠? 여러분하고, 그죠? 뒤집어서 굉장히 많이 출제하죠. 출제와 간주. 그치? 추정과 간주에 대한 내용. 이거를 꼭 정리를 하고 하셔야 돼. 또 하나 정리할 게 뭐 있다? 그죠? 상호의, 그치? 가등기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 설립과 관련된 상호의 가등기는 어디서만 인정된다? 그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된다. 나머지는 뭐다? 그죠? 자, 그치? 나머지 회사에서 전부 인정된다. 그래서, 그죠? 설립과 관련된 상호의 가등기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만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뭐 있을까? 그치? 자, 상업 등기를 내면서 이렇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야. 이거는 상호 등기 효력입니다. 그죠? 상호 등기 효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업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등기할 상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케이. 그리고 이 상업 등기는 어떠한 효력을 갖는다. 그죠? 권리 추정력을 갖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회사 등기부에 이사, 감사 등으로 등기가 되어 있답니다. 오케이? 정당한 절차에서 선임된 이사, 감사로 추정된다. 그치? 그러면서, 그죠? 이것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업등기의 효력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뭐, 소극적 공시의 효력과, 그치? 또, 적극적 공시의 효력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상업등기 쪽에 문제를 낼 때는 이 상호등기를 굉장히 많이 끌면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완벽히 정리를 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4번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간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그죠? 등기하지 못하겠지. 그럼 다른 종류의 그치? 영업의 상호로는 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2번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기부에 그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답니다. 정당한 절차에서 선임된 것이 자 대표이사로 추정된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3번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영업합니다. 그럼 자 우리가 상법의 강제 상업등기상 절대적 상업등기상은 뭐 있나? 그치? 첫 번째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서 영업하는 경우, 무능력자를 대리해서 법정대리인이 영업하는 경우, 또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그치? 또 회사 상호에 관한 사항, 또 상법상 회사 5개, 그치? 그래서 9개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영업하는 경우 뭐다? 상업등기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등기 의무가 있겠죠. 자, 4번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했답니다. 그치? 얼마? 2주 내에 폐지 등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치? 2주 내에 폐지 등기를 하지만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2년 이내가 아니겠지. 5번 유한 책임회사 설립 뭐 때문에 나왔나? 상호의 가등기 때문에 나왔어. 상호의 가등기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와 인정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옳은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됐죠? 그죠? 객관식 기출문제 수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자, 문제 건바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장악하고 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기출문제 수업의 교본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자, 어디를 갈까요? 4번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5번으로 가서 여러분 문제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뭐 아시듯이 문제 구성은 이미 객관식 수업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총 책상이가 8개. 어디? 회사 편의 24개, 그치? 어음수표법이 8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몇 년 공부해도 혹시 말짱 도루묵이야. 그치? 자, 이제는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갑시다. 자, 5번 문제는 뭐가 됩니까? 이런 문제를 사례 문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케이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죠?
케이스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 또는 사례 문제가 나오면 전부 어디에 답이 있다. 사례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례 안에 답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례 문제가 나오면 뭐를 장악해야 돼요? 이 사례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게 사례를 장악하는 게 문제풀이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A는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허락했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A와 B의 관계를 정의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A는 B에게 자, 뭐 했다는 거예요? 자, 명칭 사용을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칭 사용의 허락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의 관계를 정리하시라는가? 그럼 이 A라는 친구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명의 대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B라는 자는 A의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니까 뭐가 될까? 명의 차용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치? 자, 이때 명의 대여자, 명의 차용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상법상 명의 대여자는 자, 뭐에도 상관이 없고 상인이어도 상관이 없고 상인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 대여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합니다. 상인이어도 가능하지만 상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심지어 국가나 지자체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쏟아지게 된 거예요. 뭐가 나왔나요? 이렇게 자, 인천 직할시 시립병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인천 직할시 시립병원이 뭐랬다는가? 이 명칭 사용을 누군가 병원에서 하는 걸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명시적, 묵시적 방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여기에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와 있다는 것이야. 그치? 그리고 이 명칭 사용의 허락은 뭐다? 그죠?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죠?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죠? 자, 뭐한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그죠? 방치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죠? 결국 상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 B라는 명의 차용자가 상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상법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자, 명의대여자가 있을 것. 명의대여자는 명칭 사용을 허락했을 것. 그 허락은 명시적 허락, 묵시적 방치도 모두 포함될 것. 당연히 대법원 판례의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명의 사용자가 뭘 했을까? 영업활동을 했을 것. 그리고 누가 나와야 될까? 제3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자료에서도 당연히 C라는 제3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죠? 누구하고 거래를 했을까요? 그죠? B가 이 C라는 친구하고 제3자하고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제3자가 뭐가 돼야 됩니까? 선의가 돼야 됩니다. 선의라는 말 항상 악의 또는 중과시 없애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어떻게 정리합시다. 명의대여자가 있을 것. 명의대여자는 명칭 사용을 허락했을 것. 그죠? 그리고 명의차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활동을 했을 것. 제3자는 뭐가 됐을 것? 선의였을 것. 그죠? 자, 이 네 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상법에 따라서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지? 끝. 이게 적용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제3자의 선의에 대한, 선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악의도 없고 또는 뭐도 없는 거야? 중과실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치? 자, 이때 이 제3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증명책임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책임을 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증책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치? 자, 그때 시험에 수차례가 나왔던 건 뭐예요? 제3자의 선의 여부, 그지? 또는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제3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당연히 누가 진다. 대법원 판례는 명의 대여자가, 그죠? 자, 뭐 한다? 부담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판례가 많고요. 또 명의대여자의 책임하는데 실무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항상 증명책임 누가 지다? 명의대여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례에서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야? A가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지. 그게 5번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럼 가봅시다. A는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하겠답니다. 그럼
뭐가 됐다? 명의 대여자가 됐다. B는 뭐 명의 차용자인 상인이 됐다. 그리고 B는 누구와? C와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C는 누구에게? A와 B에게 뭐를 물을 수 있어? 이렇게 연대 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야.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뭐 이미 끝났잖아. 그죠?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2번. B가 C와의 영업권에서 부담하는, 그지? 자, 어음상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A가, 그지?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질 수 있겠죠. 이때 연대 책임을 지는 건 뭐예요? 영업상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정이 된다는 거야. 그럼 영업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를 하면, 그지? 그게 어음상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3번. C가 A에게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서 C는 제3자가 되겠죠. 자, 그죠? 자신이 증명해야 되나? 절대 아니야. 제3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 명의 대여자인 A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C가 부담하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거의 여러분 시험은 이 증명 책임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정리 충분히 됐을 거예요. 그렇죠. C가 증명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A가 지겠지. 자, 4번.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연대 책임을 집니다. 누구? 대여자와 차용자.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아무한테나 C는 책임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죠? 정리가 됐을 겁니다. 5번. A가 호텔업을 영위하고 인자이고 B가 A의 명의를 사용해서 한 영업이 같은 호텔 나이트클럽의 영업이랍니다. 당연히 뭐가 돼? 명칭상에 목적 방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호텔 나이트클럽의 호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호텔은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는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라요. 5번 문제 끝났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제는 어디 갈까? 6번 문제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시죠. 보세요.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 요약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6번 가시죠. 자, 상사매매에 관한 내용이 나왔네요. 상법의 상사매매에 관한 내용은 매년 출제한다고 보고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명의 대여자에 대한 사례 문제도 뭐 거의 매년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나올 게 나온 거고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들이요. 그리고 6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사매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건, 상사매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건, 상사매매는 민법의 매매에 대한 특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상사매매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만 인정된다? 쌍방적 상행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언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또 하나 정리할 게 뭐 있을까? 그죠? 자, 원칙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매도인 보호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매도인 보호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라는 겁니까? 얘는 법의 속성이 임의법규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지. 그리고 자, 이 상사매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두 개를 그려야 됩니다. 하나는 누가 있다? 매도인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기호까지 넣어주면 좋을 거예요. 상대방은 누가 존재한다? 매수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상법에서는 이 매도인에 대해서 첫 번째 뭘 두고 있다는가?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또 하나 매수인에 대해서는 두 번째 뭘 두고 있다? 검사 통지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를 정리해야 될까요? 매수인의 보관 또 공탁 또 뭐를 경매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의 걸쳐 있는 것이 이 확정기 매매 해제, 확정기 매매 해제에 대한 내용, 이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 자, 매수인의 검사 통지 의무, 매수인의 보관 공탁 경매 의무, 자, 이렇게 두 개로 얼개가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확정기 매매 해제, 이 네 개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있다. 상사 매매에 대한 네 개 규정이다.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정리해야 돼. 그때 자, 첫 번째 확정기 매매 해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정리해야 될까? 자, 이행 기간이 경과하게 됩니다. 또는 일정한 시점이 경과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러면 뭐 없이 해제 의사표시 없이 역시 해제 의사표시도 없이 뭐가 된다. 그죠? 없이 당연 해제가 되는 것이다. 뭐 이거 항상 그죠? 무조건 해제가 되는 것이다. 해제된 것으로 말한다. 간주한다. 이 내용이 그죠? 여러분 시험에 맨날 나올 만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민법에 그죠? 자, 정기행위에 대한 특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입니다. 공탁이 우선이겠죠. 그러나 경매도 그죠? 일정 기간 최고 후 그죠? 자, 뭐 매수인이 수령 지체 수령 불능이라면 뭐 없이 법원에 허가 없이 뭐 할 수 있다. 그죠? 경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허가 없이 경매를 가능하다. 이거 정리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 이쪽에서는 뭐 경매 대금은 뭐 할 수 있다. 그죠? 매매대금 변제 역시 매매대금에 뭐 할 수 있다는가? 대금에 그죠?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핵심적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법원에 허가 없이 뭐가 가능하고 경매가 가능하고 경매대금은 매매대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매수인의 검사 통지음에서 봐야 될 내용은 언제 그죠? 자, 지체 없이 뭐 해야 됩니까? 검사하고 통지를 발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지체 없이는 대대가 얼마가 된다? 6개월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최소한 6월 내에 발견해서 통지하면 뭐 할 수 있다. 그죠? 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통지하는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뭐예요? 그죠? 자, 손해배상 청구권, 그죠? 두 번째 뭐 계약 해지권, 그죠? 계약 해지권, 그죠? 또 그죠? 대금 감액 청구권을 뭐 할 수 없다. 청구권을 그죠?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절대 아니라니까.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권, 대금감액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그럼 이 의무를 이행해야지만 그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뭐라고도 이야기한다?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담보 책임을 뭐 할 수 없다? 추궁할 수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면 손해배상 청구권, 대금감액 청구권, 계약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야.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 있나? 자, 매수인의 보관공탁 경매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동일자치단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 원격지 거래에서 그죠? 자, 매매계약이 뭐가 됐다는가? 그죠?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도 뭐예요? 자, 이 원격지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운송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가? 그 운송비용에 대한 피해까지 누가 그지 매도인이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뭐 한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은 보관 공탁 의무를 지는 게 원칙이다. 다만 경매는 역시 자 뭐가 있어야 한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그죠?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가셔야 될 거예요.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를 상사 매매에 관한 4개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야. 이해하겠어? 자, 갑시다. 6번 상법상 상사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확정지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 시기를 경관했답니다. 상대방은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겠죠. 그죠? 당연 해제예요. 옳은 지문이 되겠어요. 자, 2번 판례에 따른 매매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답니다. 검사 통지 의무에 대해서 냈죠. 매수인이 6월 내에 발견해서 통지를 하게 되면 뭐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 대금감액 청구권, 그죠? 또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얘는 뭐다?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6월 내에 이를 발견해서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않으면 그지? 당연히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겠지. 왜? 그 대회는 6개월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갈까요? 3번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했답니다. 자, 당연히 뭐 공탁하거나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우거나 경매할 수 있다. 당연히 뭐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 자, 4번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업소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경우에는 보관 공탁물을 부담하지 않겠지. 왜? 원격지 거래가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야. 그죠?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번 갑시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해서 검사한 결과 수령 초과를 발견했답니다. 당연히 뭐예요? 매수인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죠?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수령 초과의 경우에도 뭘 준다? 보관 공탁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까. 그러니까 6번에서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네요. 끝.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7번 문제로 가서 정리합시다. 자, 7번부터는 뭐가 나왔나? 상위 강론의 개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번에서는 뭐가 나왔나? 여객 운송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이 여객 운송업자에 대해서 그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 이 여객 운송업에 대해서는 오로지 뭐 시험에 나온다면 손해배상 책임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역시 어디에 지방에 고향에 가는 경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객을 운송할 때는 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 여객의 신체상 혹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또 여객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여객 운송업은 시험에 나오면 이 여객 운송업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 문제 외에는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자, 그때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는 뭐하라? 역시 비정액 배상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역시 그러니까 뭐하는 것이야? 법원은 손해배상을 할 때 역시 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비정액 배상주의로 배상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물건의 손해에 대해서는 역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뭐예요? 자,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될까요? 이 과실에 있어서 이 과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돼? 증명책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증명책임을 법에서는 입증책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명 또는 입증책임은 동의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증명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 문제가 제기됐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객이 뭐였어요? 휴대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다 또는 휴대한 경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임치한 경우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가 될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맡긴 경우가 될 거니까요. 그때 하이라이트는 뭐가 됩니까? 그치? 이 과실 여부에 대한 뭐가 된다? 증명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증명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그렇죠? 자, 여기서 그냥 입증책임이라고 전하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임치한 경우에는 누가? 그지? 여객이. 그지? 자, 여객 운송업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죠? 맡겼다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여객, 그죠? 운송업자가 자신이 과실 없음을 증명을 해야 한다. 이게 하이라이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여객 운송업은. 그래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7번 갑시다. 상법상 여객 운송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여객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그죠? 여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나? 자신이 운송에 관해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실이 없는 것이고 그죠? 손해배상 책임이 없겠죠. 자, 2번 여객 운송인의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뭘로 한다? 여객의 신체상 손해는 역시 비정액 배상주의로 자, 작동이 되는 것이다. 3번 여객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화물에 대해서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 역시 수화물이 연착됐다는 겁니다. 그럼 물건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규정이 여기서는 준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건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규정이 준용이 된다면 그렇죠? 전부 멸실 연착은 인도 한 날에 도착지 가격이 될 것이고 일부 멸실에서는 인도 한 날에 도착지 가격이 될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나? 자, 전부 멸실 그지? 연착이 됐다 그랬어. 그럼 뭐 인도 할 날이 되겠지. 그래서 자, 3번 지문의 경우에는 인도 받은 날이 아니라 그죠? 인도 할 날에 그죠? 도착지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도 할 날에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받은 날이 아니에요. 그죠? 자, 4번 여객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은 수화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겠지. 왜? 임치하지 않았으니까. 그치? 자, 여객이 증명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역시 5번 여객 운송이 수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여객이 그 물건에 수령을 하지 않았답니다. 수화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1개월이 아니라 아마 10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1개월이 아니라 10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래요. 그래서 매개사 시험의 경우 날짜나 숫자는 거의 답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두 문제에 국한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8번 가서 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8번 문제는 뭐가 나왔나? 창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창법에 대한 문제로 가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서 역시
첫 번째 타임 수업을 마칠 거예요. 자, 갑시다. 8번으로 가시죠. 상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상법은 사실상 시험에 낼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 운송업의 법리를 그대로 거의 가져오니까요. 그래도 한 번은 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면, 그죠? 8번 창고업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창고업 뭐가 됩니까? 타인의 물건의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이 창고업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이 창고업자는 뭐를 발행하게 됩니까? 창고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치? 이 창고증권은 뭐 할 수 있다? 분할해서, 그죠?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할 발행을 요구하면 분할 발행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창고증권은 법적 성질이 뭐가 됩니까? 법률상, 그죠? 뭐처럼 화물상한증처럼, 그죠? 당연한, 그죠? 지시증권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치? 자, 배에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뜻을, 그치? 기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의해서, 배에서에 의해서, 그죠? 양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지시증권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어음수표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고 배에서 의한 양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어음법과 다른 점은 없죠. 자, 배에서 한 자는, 그죠? 자, 뭐를 부담하지 않는다는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담보 책임 또는 상환 의무는 어음법에서만 특별히 인정되기 때문에 창고증권은 배에서에서 양도가 가능하지만 창고증권을 배에서한 자는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창고업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핵심적 내용은 뭐가 됩니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얼마씩, 그죠? 자, 특별 소멸 사유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럼 특별 소멸 사유는 뭐가 될까요? 그죠? 소멸 사유는, 그죠? 자, 얼마씩? 그죠? 보관료를 지급을 하게 되고, 그죠? 자, 뭘 하게 됩니까? 그지? 자, 임치부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죠? 자, 보관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을 하게 되고, 그죠? 지급을 하게 되고, 임치부를, 그죠? 임치부를 수령을 하게 되면, 그죠? 즉시, 책임은 소멸한 걸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2주 내에 통지를 발송하게 되면 손해배상 채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즉시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단 말이에요. 단기 시효를 작동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 기간은 1년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창고업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됐나요? 자, 8번 갑시다. 그죠?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사람이 옳은 것은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일부 출고했답니다. 당연히 그 비율에 대한 보관료, 그죠?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없는 게 아니지. 그죠? 2번 김형식으로 발행된 창고증권은 배에서 금지의 기재가 없는 한 당연히 배에서 있어 양도가 가능하겠지. 옳은 지문이 되겠죠. 3번 창고업자가 임치물에 대해서 보관료를 받지 않더라도 뭐 당연히 창고업자는 상인이죠. 그러면 상인에 대한 일반 총칙의 규정, 총론의 규정에 따라서, 그죠? 당연히 서울양은 관리자의 주의로서 물건 보관 의무를 지겠죠. 그러니까, 그죠? 틀린 지문이 됐죠. 4번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 이후 혹시 얼마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겠지. 자, 5번 창고업자는 임치기한을 정하지 않았답니다.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6개월 이내에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뭐 반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업에 있어서 핵심적 내용은 제가 정리해드린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첫 타임을 여러분하고 한번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4강 정도 해서요. 그죠? 5회 정도 수업을 한번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좀 정리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그죠? 총칙 상행에 대한 문제를 정리했어요. 제가 서두에 하지 않았지만 공인회계사 시험 그죠? 상법의 경우에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죠? 총칙과 상행위를 한 번에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총칙, 그죠? 상행위에서 몇 문제가 8문제가 출제됩니다. 그죠? 그리고 회의사 편에서 그죠? 24문제가 출제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죠? 어음수표법에서 어음수표법에서 8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총 40문제의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죠? 40문제의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수업은 이 8문제 총칙 상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항상 공인회계사 시험 상법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타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